듣다 보면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의 돌풀입니다. 진이입니다. 예, 저희는 요한네스 힐슈베르그의 서양 철학사 학원 근대와 현대 읽고 있고요. 이번 시간에는 798쪽 현상학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읽어볼게요. 현상학, 즉 후설의 논리학 연구와 더불어 이번 세기 초에 일종의 새로운 철학 운동이 일어난다. 흔히 말해지는 객관과 본질로의 전환이다. 현상학이란 본래 방법일 뿐이다. 즉 하나하나의 철학의 영역에서 사태에 충실하게 감정을 이입하는 직관과 발견에 도움을 받아 사태, 사물 그 자체의 본질 내용이 드러나게 하는 처방이다. 그래서 이 학파의 모토는 사태 그 자체로 돌아가라 이다. 이 모토는 여러 체계와 학파들이 자주 행사하는 강압적 조치에 대한 불만에서 나왔다고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런 체계와 학파들은 아무런 선입견도 없이 사물들 자체가 말하게 내버려두는 대신에 자기들의 입장과 전문 용어들의 지방 권력 정치만 고집하는 일이 너무나 자주 있었다. 그래서 대표자, 이제 창시자가 후설이고요. 현상학의 완성자는 셸러라고 합니다. 여기 서문에서 알 수 있는 게 현상학은 기존 학파들, 기존 체계들에 대한 불만으로 등장했어요. 그리고 사태 자체로 돌아가라, 사물 자체로 돌아가라, 인 거고, 객관과 본질로의 전환, 그리고 방법론이다. 요런 이게 문장이 보이죠. 진희님은 어떠셨나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현대 철학을 시작하게 될 텐데, 네. 어, 저는 또 현대 철학에선 되게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음, 네. 책을 열심히 읽고, 음, 그 책을 또 다른 책으로 또 읽고, 또 다른 책에서 또 다른 책으로 읽고, 계속 그냥 읽기 작업의 연속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의견을 많이 줄이고, 음, 그냥 그대로 정리만이라도 잘 할 수 있으면 좀 성공적이지 않을까. 음. 그런 생각. 겸손해야 되는 이유가 잘 모르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가까울수록 훨씬 더 의견이 좀 복잡해지기도 아, 하고요. 실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 메타텍스트가 훨씬 많아지기 때문에 그 원전을 따질 수 없는 것도 있지만, 그럴수록 훨씬 더 텍스트에 가까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네, 저는 의견을 좀 줄이는 편으로, 음, 네, 좋습니다. 힐슈베르거가 여기 제시한 것만 우리가 이해하더라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이번 시간에는 800쪽의 후설입니다. 마지막에 프라이부르크 대학의 교수였던 에드문트 후설의 논리학 연구가 처음으로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완전히 표명했다. 그의 두 번째 주저 순수 현상학과 현상학적 철학의 이념은 논리학 연구를 발전시킨 것이다. 후기 후설의 특징으로 된 선험적 논리학의 방향으로 나아간다. 그러나 많은 현상학자들은 이런 방향으로는 따라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후설 이후에 후설의 제자들은 다 후설과 다른 방향으로 나아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현상학이, 자, 계속 읽어보면 후설 철학의 중심이 되는 것은 본질 개념이다. 본질 개념. 후설이 머릿속에 그리고 있던 이 본질 개념은 논리적 수학적인 사고의 바탕으로부터 그 특별한 뉘앙스를 받아들인다. 그에게 있어서의 본질은 지난날의 초월적 형이상학의 존재 요소가 아니라 논리적, 관념적 성질을 띤 객관적 의미의 요소다. 우리는 이 의미의 요소라는 말 대신에 사태와 짝을 이루는 것이라는 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아까 그 현상학의 모토가 사태로 돌아가라 였죠. 어, 왜냐하면 객관 그 자체는 그 내용에 있어서는 본질적인 것이 결정짓는 바의 것이지 주관과 이 주관이 정립한 것이나 주관의 기능 방식이 아니기 때문이다. 후설이 논리학 연구에서 추구한 첫 번째 목표는 모든 잘못된 주관화에 반대해서 직관에, 여기서는 논리적 구성 요소,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어,
후설은 심리학주의를 반대한다. 이 심리학주의는 경험론의 결과로서 계속해서 19세기의 사고를 지배했고 논리학의 법칙들을 사실의 법칙, 사고의 습관, 사고의 경지를 실천하는 것 등으로만 보았다. 심리학주의는 학문과 진리를 해명하려고 노력할 때 언제나 주관과 주관의 심리적 과정에서 출발하여 객관과 이 객관의 객관적인 내용 및 내적인 본질의 의미를 보려고 하지 않는다. 그 결과는 상대주의, 유명론, 허구설 등이다. 모든 심리학주의가 그곳으로 흘러들어가고 마는 이 상대주의야말로 바로 이 심리학주의를 공격하는 가장 좋은 무기다. 소설은 특히 수학적인 판단을 논리적으로 자세하게 분석할 때 개인의 심리적인 사고작용과 객관적인 사고 내용은 구별돼야 한다는 것을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예컨대 사고의 내용 2 곱하기 2는 4는 일종의 객관적 사태 연관이요 본질 연관이다. 이러한 연관은 내적 관념적인 의미 요소이며 이러한 한에 있어서는 주관과 이 주관의 성질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 이 명제의 진리는 마음의 사실적인 사고를 따르지 않는다. 오히려 이 마음의 사실적인 사고가 이 명제의 진리를 따른다. 흉과 모든 종류의 심리학주의가 학문의 근본 개념과 논리학의 근본 개념마저도 거기에로 거슬러 보내려 했던 사고의 습관은 이런 객관적인 본질 연관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다. 사고의 습관은 분명히 심리학, 인간학, 사회학의 대상으로 되기는 하나 본래 그 어떤 논리적인 것은 아니며 진리와 학문을 기초줄 수 없다. 이런 생각 때문에 후설은 심리학주의를 극복한 공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음, 심리학주의, 그러니까 심리학주의에 반대했죠. 심리학주의는 주관인데 주관에 대한 반대, 객관, 예, 얘기했던 상대주의, 뭐 유명론, 허구설. 어, 지니님은 뭐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저는 잘 읽었고요. 음. 네, 사실은 현상학이라고 하면은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제대로 한 문장으로 설명해 봐라라고 하면 또 모르는 게 현상학이더라고요. 그래서 음, 저는 계속 그냥 모른다 생각하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음. 근데 그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현상학을 할 수가 없다. 음. 원래 그런 학문이니까. 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현상학이 뭐다 이렇게 뭐 얘기하는 것 자체가 거짓이라고 두철스의 메뚜 씨가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잘 모르지만 그런가 보다 합니다. 802쪽을 보면 긍정적으로 보자면 후설이 애썼던 것은 순수 논리학의 관념성과 선천성을 밝혀내는 일, 즉 모든 학문들에서 모든 개념, 명제, 추리 등을 다 만족시켜주는 최고의 형식적인 법칙들을 해명하는 일이었고 또 어떤 사태의 영역에서 유래하건 간에 모든 대상이 갖추고 있지 않으면 안 될 최고의 형식적인 규정, 즉 예를 들어 사태의 통일성, 많음, 수, 관계 등과 같은 대상적 범주들을 밝히는 일이었다. 자, 최고의 형식적 법칙들, 최고의 형식적인 규정을 밝히는 게 현상학인 거겠죠. 음. 관념성, 선천성 이런 거요. 우리들이 이미 본 바와 같이 후설학에서 중요한 것은 일종의 형식 논리학과 형식적인 존재론이며 이 두 가지는 서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와 존재의 근본적인 규정에 관한 그의 철학은 일종의 제1철학 또는 기초존재론으로 된다. 이럴 때 그는 그저 형식적인 것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개별적 존재의 여러 층들과 영역이라는 대상에 대한 근본적인 존재 규정이 중요하다는 것과 따라서 기초존재론은 영역별 존재론들로 확장되어야만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또 그를 따르자면 대상들의 사태관계에도 아프리오리 선엄이죠. 선엄이 꼭 있어야만 된다. 이런 시도가 성공을 거둔 것이 얼마나 뜻있는 일인가 하는 것은 예컨대 물리적인 것과 심리적인 것의 선천적 근본 구조만이라도 수학의 공리나 정리처럼 분명히 해명될 때 유물론과 자연주의를 에워싼 낡은 논쟁이 해결되리라는 관점에서도 우리들이 당장 알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본질의 철학은 만약에 이것이 인식의 원천으로서 경험론자들이 말하는 추상작용만 가지고 있다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을 것이다.
논리학 연구 제2권의 두 번째 연구, 종이라는 관념적 요소와 새로운 추상 이론들에서 헛설은 심리학주의에 의한 보편자의 기체와 모든 형식의 유명론, 특히 영구의 감각론의 유명론적인 추상 이론 등을 반대한다. 그에게 있어서는 바로 본질이 감성적 직관에서 이끌어내어진 보편 개념이 아니라 일종의 관념적 의미 요소다. 관념을 계속 강조하죠. 관념성. 어, 제가 봤을 땐 관념이 개념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 의미 요소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인식작용, 즉 이른바 본질 직관이 필요하다. 본질을 직관하는 것. 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직관이에요. 인간이 본질을 직관할 수 있어요. 후스는 그의 철학의 이런 핵심을 다음과 같은 말로 설명하고 있다. 즉 그는 우리들의 의식 내용에 있는 부차적인 것을 괄호 속에 집어넣고 본질적인 것을 이끌어낸다. 즉 예컨대 일정한 시기에 일정한 정원에 피어있는 장미꽃의 붉기라는 부차적인 사정은 떼어내어 버리고 불금을 취한다고 말하고 있다. 음. 그러니까 불금이라는 어떤 개념을 본질을 끄집어내는데 그 불금이 이제 장미꽃이라든지 정원이라든지 뭐 몇 월 며칠 이런 것들이 다 부차적인 것일 텐데 그런 걸 다 떼버리고 괄호 속에 집어넣어 버리고 본질을 취한다. 불금을 취한다. 이렇게 말하면 그는 여전히 경험론이 말하는 것을 따르고 있다. 만약에 그가 본질 직관이란 관념화하는 작용이라고 한다면 사정은 다르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함으로써 당장 밝혀지는 것은 본질 직관이란 직관 개념의 위대한 역사에 속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직관 개념은 플라톤의 상기에서 출발하여 고대와 중세의 창조적인 누우스설과 근세의 스피노자, 라이프니츠의 본질에 관한 암을 거쳐 셸링의 지적인 직관에까지 이르고 있다. 여기까지 봤는데요. 지니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음. 네. 계속 재미있게 그냥 읽고 있고요. 여기서 재밌었던 건, 본질 직관이라는 단어를 좀 이해하고자 노력했던 부분, 그리고 괄호 속에 집어넣고 이 부분이 사실 후설 이후에 많이 이용되고 있죠. 영향 관계를 잘 형성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게 맞는가, 내가 알고 있는 후설이 정말 제대로 된 후설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쪽을 보면 804쪽이에요. 803쪽 아래쪽에 본다는 후설의 본질 직관에 대한 격렬한 반대에 대한 내용이고 804쪽 넘어가면 선엄 철학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죠. 우리들이 말한 것은 본질 직관과 고전적 이데아의 직관이 같은 성질을 가졌다고 하는 것뿐이다. 후설은 이미 언제나 그가 말하는 본질을 그저 의식 안에 내재해 있는 것으로만 이해하고 있다. 그는 모든 초월적 타당성을 배제했었다. 그러니까 인간 안에 본질을 직관하는 거죠. 인간이. 응. 바로 이런 점에 낡은 형이상학의 본질학과 이념학의 구별이 있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토마스, 아퀴나스 등의 정신이 본질과 이념을 직관한다고 할 때 이 정신은 의식에 의존하지 않는 존재이다. 그쵸? 플라톤의 이데아도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라 저기 어딘가 천상에 이데아의 세계에 있잖아요. 그런 초월인데 후설은 초월을 배제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칸트 이후로 사람들은 의식을 넘어서려고 하지 않는다. 인간을 넘어서려 하지 않는 것 같아요. 후설도 이런 영향을 받고 있다. 현상학은 모든 확인을 순수한 내적인 직관에서 길어내고 직관적으로 스스로 주어져 있는 이 영역을 넘어서는 것은 모두 거부한다. 그러니까 내가 판단하겠다, 진리를. 이런 거죠. 그는 경험론과 심리학주의에 대한 반대 투쟁을 하여 자기의 이념의 완곡과 아프리오리와 필연적 본질 통찰을 얻어내나 칸트에게는 반대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와 반대로 그는 칸트와 더불어 의식의 주관성을 고집한다. 음.
아니 그는 마침내 그의 두 번째 주저에서는 칸트처럼 순수한 자아로부터 모든 사고와 모든 존재를 다 구성해 내려고 한다. 순수한 자아로. 이런 것은 곧 일종의 제1 철학이다. 이때 그는 지향적 대상을 생각하고 있으며 브렌다노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분류적 기술적인 방법을 넘어서려고 한다. 여전히 칸트가 생각했던 것과 같은 선업 논리학적인 존재론에 머물러 있다. 왜냐하면 그는 이런 시도 전체를 보편적 의식의 현상학이 되도록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런 의식의 현상학은 모든 존재자의 배후로 돌아가서 존재 그 자체를 파악하나 바로 이런 점에서 후설은 칸트에게로 되돌아간다. 이 존재를 의식으로부터 생겨나는 데서 파악한다. 후설은 심리학주의를 반대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했다. 그는 지금에 와서는 심리학주의를 생겨나게 한 그 경험론에 굴복하고 있다. 이 경험론은 칸트로 하여금 주관적인 의식을 넘어서는 것을 금지시켰던 바의 것이다. 아, 칸트도 경험론의 영향을 받았죠. 후설은 칸트를 따름으로써 흉도 따르고 있다. 흉의 한계. 심리학주의는 반대를 받았으나 경험론은 승리를 거두었다. 정말 경험론이 주구장창 이제 등장할 때마다 까이고 있어요. 헬슈베르그에 의해서. 물론 심리학주의적인 상대주의는 제거되었다. 어.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선업 논리적인 주관주의의 바탕 위에 필연적인 본질 통찰을 기초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다. 우리들이 본질을 통찰하려고 한다면 주관주의 전체를 내버리고 볼사노처럼 칸트 이전의 전통으로 되돌아가야만 하지 않겠는가? 이건 힐슈베르거의 질문이죠. 그리고 아래 문단을 보면 그 슈툼트가 후설을 어떻게 평가했는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순수한 자아의 눈초리를 통해 눈치채게 되는 순수한 자아는 한눈 팔지 않고 스스로의 배꼽을 바라보고 있는 인도의 고행자의 열반을 강하게 연상시켜준다. 여기서 우리들은 어둠 속을 아니 오히려 절대적인 물을 들여다본다. 이렇게 슈툼트가 후설을 비판했다. 선험적 논리학을 비판했다고 하는데 제1철학의 출발점으로서 순수한 의식과 무는 실제로 서로 연관되어 있다. 헤겔에게 있어서도 그러했고 하이데거에게 있어서도 그러할 것이다. 하이데거는 후기의 후설에서 출발하여 역시 일종의 제1철학을 제시하려 했고 존재를 무 안으로 끌어넣는다. 그래서 존재와 무라는 책을 썼나 봐요. 다만 그에게 있어서는 만약에 이런 말이 허용된다면 제1철학은 보다 더한 제1철학이고 무는 한층 더한 무임에 틀림없다. 왜냐하면 그도 역시 의식의 배후로 되돌아가서 완전히 새로운 출발점에 도달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후설이 끝나버려요. 너무 어 너무 어 금방 끝나버렸다. 자, 진희님은 어떠셨나요? 네. 저는 후설과 칸트 그리고 이 휴미 나오는 부분을 좀 잘 읽어봐야겠다 생각을 했고요. 아마 이 한 문단으로는 절대 정리가 안 될 것 같아서 여러 번 좀 이해를 해보고자 단어도 뽑아보고 했긴 했는데 이것만으로는 좀 많이 부족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후설을 읽어 내려가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사항들은 뭐 간단히는 나무위키에도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보시면서 혹시 뭐 다른 철학사를 읽게 되면 그때 다시 이야기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좀 알려주시죠. 음. 전 잘 저도 몰라가지고. 저도 잘 모르고요. 네. 현상학이라는 말 자체는 뭐 현상에 대해서 말한다라고 하면 완벽히 틀린 말이 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역량관계 속에서 사실은 현대 철학자들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 철학자가 과연 그런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조차도 사실은 우리가 짚어가면서 볼 수 있으면 너무 좋은데 그러기에는 지금 우리 읽고 있는 책 안에서의 분량이 너무 작고 이후 제가 좀 주목하고 많은 수 역량관계를 받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칸트에 관계하지만 초월적이지 않았던 그 부분, 초월성을 두고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지점들 그리고 괄호에다가 무언가를 집어넣고 하고자 했던 뭐 이론적 방법론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후 오늘날까지 많이 차용이 돼서
다른 방향으로든 아니면 같은 맥락으로든 활용이 되는데요. 그런 지점들에 대해서는 후설이다, 뭐 현상학이다, 누구 뭐 데리다의 영향을 주었다, 받았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곤 있지만 후설이 누군가라고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 오늘날 있는가에 대해서는 뭐 제대로 전공하신 분들 말고는 읽기가 힘들 뿐더러 이렇게 논란이 좀 있어서 아무래도 반대론에 대한 좀 탐구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반대론 안에도 사실은 그 단편적인 비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서 좀 어려운 면이 없잖아 있죠. 그래서 뭐 여기에 실려 있는 본질 직관에 대한 반대 맥락만 보시더라도 여기는 이제 돌풀님이 읽으면서 넘어가시던데 이 맥락을 이해를 하려면 다시 돌아가야 돼요. 계속. 그래서 직관에 대한 얘기랑 본질에 대한 얘기를 이걸 합해서 사실은 직관의 객관화를 이루고자 후설이 노력을 했지만 그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뭐 이제 신스콜라 철학이 비판하는 내용 그들이 이해하는 본질 직관이 또 따로 있거든요. 후설이 말한 거랑 또 다를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맥락들을 하나하나 이해하려면 큰 틀에서의 좀 다시 읽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좀 느꼈다면 현상학 부분을 좀 잘 읽었다고 보아도 되지 않을까? 네, 요런 정도의 생각입니다. 자, 후설 뭐 파악이 잘 안 돼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확실한 말은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근데 후설뿐만 아니라 현대 철학자들이 반대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으로 점점 올수록 거리두기가 객관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좀 제대로 파악되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그 시간적 간격이랄까? 이걸 학자들이 완전 정리해 내고 하려면 그래서 뭐 칸트나 헤겔까지만 해도 '아 이 사람이 어떤 철학자야. 뭘 말하는지 좀 알겠어.' 이 정도는 잡히는데 예. 뭐 플라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플라톤의 이데아 뭐 '플라톤 하면 이데아지.' 이런 거에 동의를 하니까요. 많은 철학자들이 그만큼 역사도 길고. 근데 후설 같은 경우에는 뭐 대표적인 저작이 논리 연구 이게 1900 년에 나왔으니까 100년 쪼금 넘었죠. 이게 아직 제대로 파악이 안 된 뭐 안 됐죠. hirschberger의 책을 봐도 잘 모르겠고 매뚝 씨가 진행하는 그 2 시간 아니 두 남자의 철학 수다를 제가 팟캐스트를 3부 3 개의 에피소드로 들었는데 물론 거기도 잘 정리해 주셨는데 저의 말이 아니라 그분의 말이라서 어 아직 잘 모르겠다. 소설의 책이 우리나라에 번역이 꽤 많이 돼 있어요. 진짜 거의 수십 권 번역돼 있는 것 같아요. 그 지금도 인제 실제로 후설이 글을 진짜 많이 썼대요. 후설의 그 전집을 아직도 간행하고 있다는 고 하더라고요. "40 권째 나왔다 지금." 이런 얘기를 매뚝 씨가 하시던데 그만큼 글을 많이 쓰셨고 아직 그 완전 파악이 안 된 사람이랄까? 현상학이 뭔지 그래서 좀 우리도 공부가 더 필요하고 그건 뭐 현상학뿐만 아니라 후설뿐만 아니라 현대 철학자들이 다 그럴 것 같아요. 어 참 그래서 '별도의 책이 필요하다.' 현상학 관련된 책들이 또 많이 나와 있겠죠. 있고 후설의 그 원저도 좀 읽어 봐야 될 것 같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몇 개의 키워드만으로는 우리가 그냥 추측과 오해를 할 뿐 힐시베르거도 솔직히 우리보다 더 모를 수 있어요. 왜냐면 1950 년대에 이 책을 냈기 때문에 그때의 후설과 무려 거의 한 70 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아는 파악한 후설은 다르겠죠. 어쩌면 우리가 힐시베르거보다 더 많이 알고 있겠죠, 더 정확하게 그 시대보다는. 아무튼 그런 생각입니다. 음. 본질 직관이라는 어 '객관성을 추구했다.' 뭐 이 정도를 저는 생각했는데 상대주의, 심리학주의 근데 이게 지금 그 읽다 보면은 그러니까 힐시베르거가 논지로 삼고 있는 거 "헛설은 이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상대주의, 심리학주의에 대한 반대 뭐 주관화에 대한 반대 객관화 뭐 요 정도로 키워드를 뽑아낼 수 있는데 본질 직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도 솔직히 맞는지 솔직히 저는 솔직히 힐슈베르 읽으면서 힐슈베르크를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아요. 100%. 이 사람도 틀릴 수 있고 사람이라 또 치우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보곤 하고 '이 사람이 정말 객관적인가? 우리가 완전 신뢰할 수 있나? 이게 정리한 게 맞나?' 의심하면서 계속 보고 있는데 읽은 게 이것뿐이니 잘 비교할 대상들이 그 이후에도 그래서 저희가 책을 좀 많이 읽으면서 뉴스도 교차 그 어떤 사건에 대해서 교차 검증을 하잖아요. 한쪽 말만 듣는 게 아니라 여러 명 인제 증언을 듣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교차 검증이 몇 명이 2명 이상인가? 말이 일치하면 '아 요건 사실이야. 팩트야.' 이 이렇게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뉴스도 헬시베르거가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우리가 잘 모르는 거죠. 다른 사람도 이렇게 얘기하면 '아 좀 신뢰성이 있구나.' 어 알 수 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음. 혹시 후설, 후설에 대해서 후설을 혹시 책 읽어 보셨나요? 지니 님은? 저는 데리다가 쓴 최근에 나온 근간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소설의 현상학에 관련된 데리다 책이 하나가 있고 서울대 이남인 교수님이 후설 전공자로 유명한데 그 이제 내적 시간 의식의 현상학인가 그 책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현상학이라고 함은 이제 저도 뭐 이렇다 정의를 내리기 좀 힘들긴 하지만 위키를 참조를 하면 뭐 오직 주체가 대상을 어떻게 느끼고 의식하는지를 기술하고 또 뭐 부설하는 그런 학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주체가 누군지 대상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그걸 느낀다는 맥락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로 우리가 설정할 수 있는지 기술할 수 있는지 요런 내용들에 좀 되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되게 중요하고요. 나라는 그런 지각 대상 그리고 내가 어떻게 느끼고 있었는가 하는 그 시간상에 대한 얘기도 되게 중요한 지점들이라서 고런 부분에서 저는 좀 후설을 좀 그리고 있는데 후설이 얘기한 부분의 맥락이 되게 다양하고 넓다 보니 제가 그게 바로 후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되게 위험한 일이고요. 오늘날의 후설의 역량 관계랑 같이 따져보는 게 사실은 되게 저는 더 알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후설의 책을 읽는 것도 매우 좋겠지만 후설을 어떻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지, 인용하고 있는 어떤 맥락에서 가지고 오고 있는지 요런 것들을 제대로 보아야 오늘날의 후설의 용례들을 파악하는 것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좀 뭔가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아까 교차 검증 얘기했었죠. 도철수의 메뚜 씨도 딱 그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왜 그렇게 후설이 많은 글을 쓸 수밖에 없었나는 내가 바라보는 그 하루하루를 기록해야 됐기 때문에 사르트르도 마찬가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글들을 써낼 수밖에 왜냐면 그때그때 다르잖아요. 나의 하루하루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든 포착해서 써내려고 했다. 아 그래서 그렇게 많은 글을 쓸 수밖에 없었다. 근데 그걸 곱씹어 보면 어떻게 되냐면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다르겠죠. 그때그때 기분이나 감정이나 상태나 또 생각도 달라지고 어 그래서 후설의 그 이론이 일관성이 있을까 싶긴 해요. 뭐 어 '1년 전엔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달라.' 이럴 수 있잖아요. 어 그래서 포착이 어려운 거 아닌가. 아무튼 이런 추측 들었던 말을 바탕으로 일단 호소는 이 정도 하고요. 저희가 할 말이 잘 모르기 때문에 주저주저 하면서 물론 다른 철학자들도 마찬가지지만 플라톤도 잘 모르죠. 근데 주저주저 하면서 근데 그런 거 있어요. 저는 확실한 게 이것도 어떻게 보면 현상학적인 방법인 것 같긴 한데 헛솔도 아마 저랑 비슷한 심정이었을 것 같은데 제가 만약에 플라톤의 플라톤 전집을 샀는데 읽는다 그러면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경험한 거니까. 이게 현상학적인 거죠. 예. 내가 경험했어. 어쨌든 내가 읽어냈어. 나는 이렇게 느껴. 그럼 플라톤에 대해서는 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 들은 게 아니라 저는 아직도 그래서 그럼 플라톤은 왜 하필이면 플라톤은 분명히 대화편에서 수없이 많은 말들을 했을 텐데
하필 이데아를 그렇게 끄집어내 가지고 철학자들이 그렇게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까 이게 궁금했거든요 항상. 근데 먼저 읽으면 저는 확실히 확신합니다. 이 이데아뿐만 아니라 '아 플라톤이 정말 많은 말을 쏟아냈구나.' 저는 아마 어떤 철학자들도 발견해내지 못했던 플라톤에 대한 어떤 새로운 걸 끄집어낼 수 있어요 제가. 후설도 아마 이런 게 후설적인 방법, 후설적인 방법, 현상학적 방법이지 않을까. 저는 후설도 읽으면 물론 인제 읽으면 '아 이게 후설이구나.' 이게 뭐 맞든 틀리든 상관없어. 내가 이렇게 느낀 거니까. 내가 느꼈어. 이거면 저는 솔직히 이거면 되거든요 저한텐. 예. 후설과 저는 결이 비슷한 사람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냥 내가 느끼면 돼.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음. 이게 현상학적 방법 아닌가. 나는 이렇게 추측을 하면서. 지니님은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일단 읽어보자. 네. 네, 되게 알겠습니다. 확실할 것 같고요. 네. 네. 그러면 후설 편은 여기서 인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